이 과거사를 좀 보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그 생각이 이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널 채널 구독자 여러분, 불사조 램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콘텐츠를 많이 올리진 못했었죠, 저희가. 캐스널 채널에도 이제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베이비 불사조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불사조가 되는 바람에 육아의 시간을 좀 써야 됐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비 불사조도 무사히 100일이 지났고, 그래서 저도 약간 짬을 낼 수 있게 됐고, 저는 이제 그동안 스토리텔링 영상을 위주로 많이 만들었었으니까 앞으로 좀 아스날 팬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전달해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분으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번 시즌 우리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시즌 내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14번 셔츠의 계승자 빅토르 요케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옵션 포함해서 한 7천만 유로가 넘는 거액의 스포르팅에서 영입이 됐죠. 빅토르 요케레스. 아스날의 스트라이커로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운 적응기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프리시즌에 몸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하베르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좀 무리하게 투입이 됐었고, 무득점 행진이 길어질 때마다 이 팬들과 언론의 비판도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에 혹사를 당하다가 부상까지 겪게 됐습니다. 자기가 활약했던 리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리그에 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아주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비싼 가격에 영입이 되기도 했고, 또 빅토르 요케레스에게 거는 아스날 팬들의 기대가 또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시즌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는 나름대로 꾸준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줬죠. 지금 모든 대회 합쳐서 13골 득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넣을 거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거칠고 힘든 과정이었긴 하지만 정말 어려웠던 시기는 좀 지나갔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케레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캐스널 채널에서도 영입하기 전에 많이 했었죠. 제가 세슈코냐 요케레스냐 비교하는 영상을 좀 올린 적이 있었고, 저는 사실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요케레스보다는 세슈코를 선호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요케레스와 세슈코 둘 다 이 우승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위 윈나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수준의 선수까지는 아니고, 그 단어가 어울리는 영입은 알렉산더 이삭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제가 요케레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즌을 쭉 오는 도중에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어찌 보면은 원래는 요케레스를 영입해야 우승할 수 있다라고 외치시다가 요케레스 초반에 적응하는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던 분들과는 정반대의 일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반대로 제가 좀 움직인 이유는 아마 제가 선수를 볼 때 그 선수의 스탯이나 활약상 기록 같은 것보다는 그 선수의 스토리, 드라마, 그런 거에 이제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아론 램지 아닙니까? 불사조로. 그래서 아이디도 그래서 불사조 램지인 거고.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걸고 아스날로 오고 싶어 했던 선수라는 점. 이건 이적 시장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루머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아스날을 원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아스날을 원했던 선수가 최근에 누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좀 와닿았고, 반면에 세슈코는 아스날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죠. 그 점에서 조금 마음이 세슈코에서 요케레스로 기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하고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주제인데, 요케레스 과거사를 쭉 들여다보게 됐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과거사가 좀 재밌어요. 곱게 자는 선수가 아니에요. 역경을 계속해서 딛고 살아남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악착같이. 전 처음에는 이 요케레스 이 아르테타랑 스타일도 안 맞을 것 같고, 좀 포르투갈 리그 출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적응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거사를 좀 보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그 생각이 이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선수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어떻게든 아스날에서 해내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된 이 두 번째 이유, 요케레스가 어떻게 아스날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케레스는 1998년 6월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요케레스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약간 동유럽 느낌도 나고, 실제로 1956년에 할아버지 집안이 헝가리에서 스웨덴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요케레스라는 여성은 헝가리 쪽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케레스가 헝가리 국대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선택하기는 스웨덴을 선택했죠. 6살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등록했던 클럽이 아스푸덴 텔루스라는 동네 클럽이었습니다. 북유럽 쪽이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잔디 관리가 어려워서 이 구장을 잔디 구장 말고 자갈 운동장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인조 잔디로 많이 바뀌는 분위기긴 한데 요케레스가 뛸 때만 해도 자갈 운동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 학교 운동장 보면은 모래랑 흙이랑 섞여가지고 자글자글하고 돌 막 밟히고 축구하다가 슬라이딩 하면은 이제 다리 쫙 긁히면서 피 쫙 나는 그런 운동장 있죠. 그런 데서 축구를 배운 겁니다. 근데 하도 그런 운동장에서 이제 몸을 안 사리고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니까 다리 하도 많이 다쳐서 부모님들이 이 무릎 보호대가 붙어있는 특수한 바지를 그 어릴 때부터 얘한테 입혀야 했다고 해요. 이 바지가 어떤 걸 찾아보니까 약간 이렇게 무릎 부분 톡 튀어나오고 약간 기모 붙은 레깅스 같이 생겨가지고 좀 조기 축구에서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입고 자갈밭에서 이제 뒹굴면서 축구를 배울 정도로 엄청 엘리트 코스를 밟은 느낌은 아닌 선수라는 겁니다. 요케레스가 나중에 스포르팅에 가고 나서 요 아스푸덴 텔루스 클럽의 회장 비오른 투레손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케레스가 어린 시절에 뛰어다니던 모습이 이제 어제처럼 생생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갈밭에서 뛰던 애가 맨시티 성별 해트트릭을 하더니 유유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감동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정말 대성한 선수인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 회장이 회상을 할 때도 그때도 요케레스가 경기장 가운데서 하는 플레이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중원 싸움, 볼 배급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골만 넣고 싶어 하는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퓨어 공격수 본능이 있었던 선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스테판 요케레스가 이 클럽에서 코치로 근무를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요케레스가 가는 클럽을 계속 이게 코치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도 원래 축구 선수였으니까 이제 일종의 직업을 이제 축구 코치로 선택을 하신 건데 저희가 스테판 요케레스 하면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분이죠. 커리어가 대단하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또 희한하게 클럽의 코치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이제 약간 맹모 삼천지교 아들 따르면서 아들을 아주 이제 1대1로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님처럼 특별 관리하려고 들어갔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평판을 보면 아들에 가서 특별 대우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알아서 찾아가도록 지도했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직업이 필요했고 이게 어떤 스웨덴 TV의 어떤 가족 문화 같은 건지 이렇게 계속 같이 홈 원정 경기 다니면서 추억을 또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 동네 클럽에서 성장했던 선수다. 이렇게 동네 클럽에 성장하다가 15살 때 브롬마토이 카르나라는 곳에 합류를 합니다. 이 클럽은 조금 특수한 클럽이에요.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의 유소년 선수단을 운영하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선수 중에는 토트넘의 클로셉스키가 여기 출신이고 또 이 당시에 이 클럽의 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아마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유벤투스에서도 뛰었고 아스톤 빌라에서 커리어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 멜베리라는 수비수 출신이죠. 이 선수 출신 감독이 맡고 있을 때 요케레스가 그 구단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멜베리 감독이 요케레스에게 되게 중요한 변화를 하나 가져오게 돼요. 좌측 윙어로 뛰는 걸 좋아했던 요케레스를 9번 스프라이커로 컨버팅을 시킵니다. 스카우트 다비드 에클룬드라는 사람이 이제 회상하기로는 요케레스가 갖고 있는 힘과 돌파력에서 윙어보다는 9번 공격수의 자질을 보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그 뒤부터 갑자기 정기적으로 골을 넣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회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멜베리 감독을 만나서 자기의 포지션을 변경했던 게 요케레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케레스가 회상할 때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때도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보통 훈련을 하고 싶은데 자기만 따로 빼가지고 포지션 변경 훈련을 옆에서 계속 따로 해야 되니까 별로 즐겁지는 않았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윙어로서 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나는 습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조금 더 맞는 것인 9번 공격수로 요케레스는 탈바꿈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요케레스는 자기의 포지션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환경에 적응해온 선수라는 걸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19세 이하 팀에서 17경기 16골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1군에 합류를 했고요. 2016년에도 D군에서 7골을 넣으면서
3부 리그에 있던 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017년 스웨덴 2부 리그에서도 13골 8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1부 승격까지 이끌게 되죠. 요케레스가 주전으로 뛰자마자 팀이 2년 연속으로 승격을 한 거예요. 그 승격을 확정짓는 마지막 경기에서는 해트트릭까지 성공시키면서 그 팀과는 화려한 고별식을 치르게 됩니다. 스웨덴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요케레스에게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러브콜이 왔던 거죠. 브라이튼이었습니다. 요케레스의 첫 번째 영국 진출. 같은 시기에 브라이튼에 벤 화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3세 이하 팀에서 함께 경기를 뛴 적도 있다고 하고요. 트로사르하고도 리그컵 경기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선수하고는 지금 아스날에서 재배를 하게 됐죠. 요케레스 입장에서도 아스날이 굉장히 낯선 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에베리츠 스타디움에 와서 또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대가 사카하고 네슨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23세 이하 팀에서 요케레스가 7골을 넣으면서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지금도 저희가 보다시피 요케레스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기는 성향이죠. 근데 이 당시 이 브라이튼의 감독이 그 레이어 포터 감독이었습니다. 후방에서의 연계를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축구와도 많이 달랐을 거고, 감독의 전술과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초반에 좀 아스날에서 보전했던 요케레스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브라이튼에서의 초창기 모습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브라이튼에 있는 동안 요케레스는 프리미어 리그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대신 스완지 시티나 독일 2부 리그에 있는 팀으로 임대를 다니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팀에서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독일 2부 리그에서는 28경기 7골의 기록을 남겼는데 주로 좌측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본인의 멜베리 감독이 컨버팅해준 자기의 적합한 자리, 9번 스트라이커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스완지에서 뛰던 시절에 그 요케레스를 관찰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엔 요케레스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12경기 1골에 그쳤습니다. 요케레스의 영국 진출이 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이 요케레스의 커리어에서는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요케레스를 평가했던 스카우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득점에 대한 집중력은 놀랍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무리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벵거 감독님이 유소년을 키울 때 14살 이전에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냥 축구를 그만둬야 됐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일단 기술을 타고난 재능으로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게 우선이고, 전술적 이해도나 팀에서의 활용도, 피지컬 이런 것들은 그 뒤에 키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에 만약에 요케레스가 추천됐다면 그 나이 때는 까였을 거란 얘기입니다. 브라이튼 시절의 팀 동료 데일 스티븐스도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합니다. 21살의 요케레스는 열정적인 선수였지만 마무리 능력은 그리 좋지 못했고 타고난 골잡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득점기계 요케레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케레스에게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케레스는 단 한 번도 체력 훈련을 거른 적이 없었고, 단체 훈련이 끝나면 항상 혼자서 슈팅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자기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인 거예요. 끊임없는 체력 훈련, 그리고 혼자서 슈팅 연습. 요케레스의 강력한 피지컬과 득점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던 게 아니라 쌓아 올린 세월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위한 집념,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저는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요케레스에게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2021년 1월 챔피언십 코벤트리로 임대 이적을 한 겁니다. 요케레스는 이때 영국 축구를 경험하고 실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로 간다든지 스웨덴으로 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선택지도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해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선수가 영국에 남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딪혀보려고 한 거예요. 첫 시즌이 아스날에서 보냈던 시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요케레스는 계속 임대단으로 이렇게 하느라서 거의 5개월, 6개월 이상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선발로 뛸 몸 상태가 아니었다. 근데 전 맨유 스트라이커 출신인 마크 로빈슨 감독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아직 만들어질지 않은데 끊임없이 선발로 나서려고 하고 끊임없이 빨리 경기를 뛰려고 하고 무너진 자기 커리어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었던 요케레스의 모습이었다. 굉장히 헝그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크 로빈슨 감독이 바로 요케레스라는 원섭을 닦아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에 감독들도 계속 요케레스를 스트라이커로 쓰려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뭐 계속 좌윙에서 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케레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무슨 상황이 오면 좌측면으로 빠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2부 리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좌측 윙으로 뛰었죠. 근데 이 마크 로빈슨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면서 9번 스트라이커로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뛰어야 되고 공격에 참여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정밀한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9번 스트라이커로 거듭나게 해주는 지도를 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요케레스의 스타일은 경기가 끝난 뒤에 득점을 못하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우리가 가끔 아스날이 온 뒤로도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경기 이겼는데 자기 혼자서 벤치 저쪽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런 게 막 CCTV에 찍히죠. 득점 못한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케레스는 이때부터 그랬다. 자기의 커리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득점이야말로 자기의 할 일이라는 거를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 베들런 코벤트리 시티의 채용 책임자 지금은 아스톤 빌라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케레스는 그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뛸 수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스포르티오로 갈 때는 잘할 줄 알았느냐? 라는 질문에 100%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케레스의 가장 큰 단점은 멘탈이란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내는 말도 안 되는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적을 했을 때 새 시즌을 준비하던 요케레스는 마치 무슨 미션에 임하는 것처럼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힘이 센 선수였는데 어깨를 추가로 키웠대요. 그러면서 몸이 커지고 코어 힘이 강해지면서 챔피언십 수비수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피지컬을 갖추게 된 겁니다. 요케레스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리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몸도 변화시키고 자기의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경험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던 영국 축구, 비록 2부 리그긴 하지만 그 거친 챔피언십 축구를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대 반 시즌이 지나고 완전 이적을 성사시킨 요케레스가 드디어 챔피언십에서 득점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21-22 시즌에는 18골, 22-23 시즌에는 22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도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국 승격은 실패하긴 했지만 요케레스의 뛰어난 성장세가 유럽 여러 구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동료들한테 별명이 커다란 스웨덴 미트볼 머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애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약간 학폭 같죠. 근데 보면 이제 이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요케레스가 그러니까 득점을 계속 하면서 팀의 순위를 끌어올리니까 코벤트리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미트볼, 스웨덴, 저 이케아 다구점 갈 때마다 미트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기도 스웨덴 미트볼 간다. 이렇게 요케레스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다치 코벤트리라는 하브리그 팀의 영입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예. 원석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사와서 우리를 비빔돌로 써서 네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해라. 이제 코벤트리는 그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얻을 만큼 이익을 취하고 이 선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자기 구단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요케레스가 정확히 필요한 구단에 가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고 선라인에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케레스 입장에서는 코벤트리로 이적했던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특유의 가면 세리머니를 하게 됐었습니다. 2022 월드컵 휴가를 갔는데 친구들이 거기서 너만의 세리머니를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해서 직접 고안했다고 하죠. 아마 그 친구들 중에 다크나이트 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요케레스가 이 세리머니 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니발 렉터를 따라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다크나이트 배트맨 따라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케레스가 직접 올린 인스타그램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악당인 베인의 대사를 적어놨죠. 내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이 무명 시절을 딛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스트라이커 요케레스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케레스는 챔피언십에서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코벤트리 최고 이적료 기록인 2,400만 유로에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브라이튼에서 이적료를 일부 받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팀에 있었으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상당히 쏠쏠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지금 요케레스가 이렇게 만개한 걸 보고 브라이튼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브라이튼 관계자가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로 번 돈 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2,400만 유로 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브라이튼이 회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요케레스는 진정한 9번 공격수, 진정한 득점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맨유에서 실패한 감독이 돼버린 아모린 감독이 요케레스를 이 빈 공간을 찢어버리는 아주 잘 그는 칼로 휘두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23-24 시즌 50경기에서 43골, 24-25 시즌 52경기 54골을 몰아치면서 포르투갈 리그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2시즌 연속 득점왕이고요. 23-24 시즌에는 포르투갈 리그 올해의 선수로도 뽑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았던 아스날과는 좀 악연을 맺게 됐었죠. 5-1로 아스날의 대승으로 끝난 원정 경기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골을 터뜨린 뒤에 요케레스의 마스크 세리머니는 따라했던 겁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 전에 유로파 리그에서 스포르팅과 아스날하고 붙었다가 아스날이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포르팅 선수였던 페드로 온살베스가 이 그란드 자카의 세리머니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갈량이스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복수를 한 거죠. 요케레스의 세리머니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체에 요케레스가 관여됐던 건 아닌데 아스날 선수들 입장에서는 스포르팅에게 한번 당했던 것을 갚아주고 싶었던 것 같다. 정작 요케레스는 이때 상당히 쿨한 태도를 보이죠. 마갈량이스에게 세리머니가 없다면 내 것을 따라해도 좋다. 이렇게 관대한 데이베 같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뒤에 아스날로 와가지고 마갈량이스하고 실제로 같이 세리머니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마르티넬리하고 같이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좀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 있죠. 악연으로 만나서 싸웠던 선수가 이제 싸우고 난 뒤에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케레스가 아스날로 오기 전까지 직전 시즌까지 얘기를 쭉 따라오셨는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케레스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아스푸덴텔루스에서는 이제 자갈밭에서 부르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구를 시작했죠. 브롬마포이 카르나에서는 레프트 윙에서 9번 자리로 포지션 변경했고요. 브라이팅에서는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한번 영국 축구에 도전했고 끊임없는 슈팅 훈련과 보디빌딩으로 자기를 영국 축구에 통할 수 있는 선수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벤트리에서는 감독의 도움을 받아서 공격수로서의 자기의 자질을 가다듬었고 스포르팅에 와서는 그 재능을 만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이제 아스날로 이적하기 전에 요케레스 모습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실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축구를 되게 편하게 했구나. 언제나 득점을 많이 했겠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선수는 너무 많은 역경을 커리어에서 계속해서 극복해온 선수라는 거예요. 코벤트리의 주장이었던 벤 시프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요케레스는 팀 내 연습 도중에 아무리 작은 시합에서 지더라도 막 생떼를 쓰면서 성질을 부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승부욕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경기에서도 득점 못하니까 열받아서 고개를 숙이는 요케레스. 팀 내 연습 도중에 아무리 작은 시합에서 지더라도 이기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요케레스. 이 좋은 팀은 구축을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모자라서 우승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아스날에게 승리를 갈망하고 성공이 굶주려 있는 이런 선수 바로 빅토르 요케레스는 너무나도 필요한 퍼즐 조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요케레스는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술적 분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리그의 수준이 달라졌죠. 포르투갈 수비수들의 수준은 분명히 EPL 수비수들의 수준보다 낮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케레스가 극복하고 진화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공격 패턴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자기의 신체 능력과 밸런스를 잡아서 경합의 수준을 좀 높여가는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팀 수준이 좀 달라졌죠. 아스날이 현재 EPL에서도 너무나도 월등하게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은 심각할 정도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요케레스가 커리에서 뛰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골문까지의 슈팅 거리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거리 슈터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많은 득점 장면을 보면 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콩당이 길게 달려가서 역습 과정에서 이제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대신 서로 가드를 내리고 좀 맞불을 놓는 챔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장면이 그래도 꽤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는 요케레스가 지금 과거 어떤 리그에서 뛰었던 시절보다 슈팅을 아끼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유효 슈팅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경기들이 꽤 되고요. 이건 슈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또 리그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낸 경기들은 거의 대부분 또 득점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완벽한 찬스만 때리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팀 내부적으로 보자면 외대고로의 부진, 에제의 생각보다 좀 느린 접근, 그리고 사카가 자기 전체 커리어 평균보다 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요케레스에 대한 공격 지원이 좀 부족하신 점을 짚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시즌이었다고 가요. 아스날 커뮤니티에서 제가 작성 한번 했던 글인데 요케레스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적응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프리시즌에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은 경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원래 요케레스가 영입될 때 많은 아스날 담당 기자들은 요케레스가 영입이 되더라도 플랜 A, 아르테타 감독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내세울 선수 주전 공보수는 하베르츠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예측에 동의를 하고요. 이 하베르츠를 좀 너무 저평가하는 분들이 요케레스가 영입되면 하베르츠를 싹 밀어내버리고 속 시원한 9번 공격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베르츠가 그렇게까지 9번 자리에서 나쁜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시즌 하베르츠가 못했다는 말을 듣기에는 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베르츠의 백업이 제주스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은케티아급 공격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노가 땜빵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아스날은 공격수 뎁스가 얇아서 우승을 놓친 거다. 하베르츠의 퀄리티가 낮아서 우승을 못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하베르츠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에이스 볼잡이가 영입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케레스가 그 정도 급은 아니고 하베르츠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급의 선수를 데려오려면 1억 파운드 이상의 지출이 필요할 것이다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스날 문이 있습니다. 확실한 선수, 확실한 매물이 있다면 1억 파운드 쓸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미 라이스를 데리고 온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런 선수는 시장이 매물 자체가 잘 없고 자선책으로 요케레스를 노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치도 거기에 맞춰서 낮아졌어야 되는 게 맞겠죠. 요케레스는 아무리 잘 봐줘도 하베르츠의 경쟁자, 조금 다른 옵션을 제시하는 공격수, 그리고 리그의 수준과 초반 적응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팀 플랜에서 전반기에는 하베르츠의 백업 역할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요케레스가 갑자기 시즌 1라운드부터 팀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좀 과도한 기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벤치에서 교체를 시작해서 서서히 플레이 타임을 늘려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리그 적응도 순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첫 번째로는 역시 하베르츠의 예상치 못한 장기 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면 영입을 추진했던 베르타에게도 아쉬움을 저는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케레스가 원래 6,500만 유로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신상 협정을 맺은 상태였죠. 스포르팀 회장이 이걸 깼습니다. 그러면서 8천만 유로를 불렀어요. 사실상 베르타는 이 8천만 유로를 한 푼도 깎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케레스가 영입된 금액이 6,300만 유로에 옵션 1,000만 유로. 이 옵션은 거의 다 달성 가능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7,300만 되는 거고, 에이전트가 이적료에서 받는 10%의 성과 수수료를 안 받기로 하면서 금액을 맞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의 금액 8천만 유로에 10% 800만 유로를 더하면 7,300만 유로 더하기 800만, 거의 8천만 유로를 사실상 지불하고 제값을 내고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적은 한참 끌었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협상을 했어야 됐고 그 중간에 몇 번이나 그 협상이 좌초됐곤 했죠. 결국 요케레스가 팀에 합류한 것은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케레스는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저항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팀 내 훈련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놓쳤던 거죠.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협상 전략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줄 거를 가지고 내려올 선수였다면 빨리 내려왔어야 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일 나쁜 건 스포르팀 회장이지만 베르타카드 가운데서 협상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요케레스가 오히려 협상을 밀어붙였고 에이전트가 수백만 유로의 성과 수수료를 포기했던 것이 아스날 이적이 성사됐던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물론 저는 베르타는 굉장히 뛰어난 디렉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아스날이 가졌던 역사상 최고의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요케레스 협상 하나만 놓고 보자면 베르타가 요케레스를 직접 찍고 밀어붙였던 거에 비하면 그 성과가 좀 아쉽다는 거죠. 자, 이야기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입됐던 빅토르 요케레스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영입이 됐고 거액의 이적료로 들어왔고 또 아스날에서 정말 누구도 쉽게 달 수 없는 번호인 14번 셔츠를 받으면서 팬들의 기대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선수. 아스날을 우승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이 선수.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케레스가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 가지 추측과 예상이 나오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런 요케레스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요케레스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더라도 이 선수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거나 9번의 저주, 물론 이 선수는 9번은 아닙니다만 아스날 공격수 영입 계보에 좀 약간 잔혹사를 이어가는 선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 평타는 쳐줄 것 같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보다 좀 더 그 이상의 결과겠죠. 지금 이제 요케레스가 보여주고 있는 리그의 정도나 또 간간히 터지고 있는 이런 득점포를 보다 보면 남은 기간 요케레스가 보여줄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스날의 우승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스포트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금 아스날의 경기력이 좀 주춤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시죠. 맨시티가 턱밑까지 쫓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4개 대회에서 쿼드러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 시즌 초반에 몸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케레스가 몸 받쳐서 만들어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하베르츠라든지 여러 선수들, 특히 가브리엘 제주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고 여러 선수들이 옵션을 마련해주면서 요케레스도 심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런 상황 속에선 더 잘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의 영입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고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시즌 13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실패라고 말하기에도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즌이 끝났을 때 결국 이 선수의 영입이 아스날의 무관으로 끝났던 지난 시즌을 유관으로 바꿔줬는가 그 여부가 요케레스의 영입이 성공이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개의 우승국 중에 몇 개를 들어올지 모르겠고 이 중에 몇 번째 우승컵을 요케레스가 우리에게 안겨줄지 아직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 3번의 이 시즌이 지난 시점에서 요케레스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최소한 한두 개의 우승컵을 요케레스가 우리에게 가져둘 거라는 믿음을 아스날 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남은 시즌 또 아스날과 요케레스의 여정을 우리 같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영상 좀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또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피드백도 생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사조 레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